우리나라가 군인들 월급을 못 준 적이 있을까요? IMF 외환 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던 국방비를 2025년 12월 말 정부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1조 5천억 원이 연말에 막혀버렸어요. 대체 우리나라 재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방비는 항상 챙겨줬는데요. 그런데 막상 장부를 정리하려니 돈이 없는 겁니다. 1조 8천억 원이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기획재정부가 자금 배정을 막아버린 거죠. 다급하게 1월 9일에 1조 5천억 원을 긴급 지급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일 돈이었는지 아십니까? 장병들 급식비 604억 원, 겨울철 난방비, 심지어 전투 예비 탄약 구매비 1,020억 원까지 막혔어요. 탄약이요, 탄약.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탄약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전역하는 장병 15,000명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18개월 동안 매달 돈을 모았어요. 장병 내일 준비금이라고 정부가 약속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40만 원씩 모으면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금을 얹어준다는 약속이었죠. 12월 24일에 받기로 한 그 돈이 일주일 넘게 지연됐습니다. 국가가 청년들과 맺은 금융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려 164조 5천억 원을 빌려 썼어요. 한국은행을 정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쓴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4년 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잠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 예산이라는 게 가정집, 가계부랑 똑같습니다. 월급, 즉 세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생활비로 국방비, 복지비를 쓰는 거죠. 그런데 월급날이 10일인데 5일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기 대출을 받죠. 이게 바로 일시 차입금이에요. 문제는 164조 5천억 원이라는 게 단기로 해결할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집안 경제가 구조적으로 망가졌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나라 빚이 얼마냐? 1,414조 원입니다. 이걸 GDP 대비로 계산하면 51.6%예요. 처음으로 50%를 넘긴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0% 초반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언뜻 보면 정부가 재정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1월 11일 단독으로 터뜨린 내용을 보면 국방부가 1월 8일 각 군 본부에 2월 예산을 60% 수준으로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육군이 방산업체에 1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럼 이 100억을 내년으로 2월해서 1월에 전액 지급해야겠죠. 그런데 60억만 2월하고 나머지 40억은 국고에 반납한 다음 내년 새 예산에서 끌어다 써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정부가 악의가 있어서? 아닙니다. 금고가 진짜로 비어서입니다. 그럼 왜 금고가 비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난 10년간 정부 지출은 매년 평균 6에서 7%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세금 수입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은 300만 원인데 매달 350만 원씩 쓴 겁니다. 처음엔 예금 깨서 메우고 나중엔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혀긴 거죠. 2월 제한 조치는 나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재정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국방비가 66조 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전체 지출이 728조 원으로 폭증하면서 정작 필수적인 국방비조차 제때 못 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재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복지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을 보세요. 복지 분야가 269조 1천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728조 원의 37%예요. 작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냐? 기초연금 23조 원, 아동수당 2조 5천억 원, 건강보험 지원 12조 원.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3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약 660만 명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라는 기준이 소득만 봅니다. 강남에 아파트 5채 가진 어르신도, 자녀가 대기업 임원인 분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 본인 월급이 없으면 소득이 0원이거든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긴 하지만 굉장히 관대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어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5년 뒤엔 1,200만 명, 10년 뒤엔 1,5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30조, 40조로 자동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에 월급 받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용돈 받는 어르신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정년이 없이 평생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 세금 걷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세수결손 10조 4천억 원, 2024년 4조 3천억 원에 이어 2025년도 예상보다 5에서 6조 원 덜 거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라지만 법인세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실적을 회복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적자 상태예요. 둘째,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50만 건대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집을 안 팔면 양도소득세가 안 거칩니다. 셋째, 정부가 과거에 실시한 감세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종부세를 완화했는데 그 돈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는 안 하고 돈만 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고정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공무원 수가 115만 명을 넘어섰어요. 국방부 장병 50만 명 빼면 순수 공무원만 115만 명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LH,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공공기관 직원이 약 40만 명입니다. 합치면 150만 명이 넘는 인력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공무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치면 115만 명이면 연간 57조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연금, 복지 비용까지 더하면 100조 원이 훌쩍 넘어요. 더 심각한 건 공공기관 부채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LH 부채가 200조 원을 돌파했어요. 한국전력은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빚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간 수조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안 합니다. 왜? 노조가 반대하고 정치적 부담이 크거든요. 결국 이 빚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 민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세금 낼 파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건설업계를 보세요. 작년 한 해 법정관리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9개입니다.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흥건설, 이름 있는 회사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만 171곳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하도급 업체, 자재업체, 노동자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PF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고 분양이 안 되니까 현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사비를 제때 안 주니까 숨통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LH가 떠안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수만 호입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신규 공사 발주는 거의 중단 상태예요.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득세가 줄고, 소비가 줄면 부가가치세도 줄어듭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돈줄에 의존하다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차 추경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2조 원 깎였다고 말씀드렸죠. 2026년 1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비상체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린이 조식 지원 예산을 60% 삭감했어요. 전북교육청은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을 아예 없앴습니다. 경기도는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를 줄였어요. 왜 이렇게 됐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중앙정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 세금이 줄면 교육청 돈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교육청들은 그동안 뭐 했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매년 늘 거라고 믿고 무상급식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교육복지 확대 지출을 계속 늘렸습니다. 비상금인 기금도 다 썼어요. 2026년 1월 현재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면 올해 안에 교육비를 학부모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결국 5가지 원인을 20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복지는 자동으로 증가하는데 세금은 덜 거치고, 공공부문은 살을 못 빼고, 민간 경제는 무너지고, 지방정부는 돈줄이 끊겼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든 재정 위험 요소가 동시에 폭발하는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정체된, 태생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독일을 한번 봅시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재정 준칙을 명문화했어요. 정부가 GDP의 0.35% 이상 적자를 내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이걸 어기면 위헌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독일은 경기가 좋을 때 흑자를 내서 비상금을 쌓아뒀다가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터지면 그때 한시적으로 규칙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끝나면 다시 칼같이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스웨덴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 스웨덴은 지출 상한제를 도입했어요. 3년 단위로 지출 한도를 정해놓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한도를 절대 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스웨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0%대입니다. 우리나라 51.6%와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2020년에 재정준칙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도 법제화가 안 됐어요. 그냥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를 60% 이하로 유지하자는 원칙을 세웠지만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025년 4월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공공재정이 더 이상 신용등급의 강점이 아니다. 다행히 아직 신용등급 자체는 AA-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과거의 성적표 덕분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풍부하고 대외 채무가 양호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래입니다. IMF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2030년에 64.3%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2026년 1월, 지금 이 시점에서 2가지 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는 지금처럼 복지 확대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국가 채무 1,414조 원에서 출발해서 고령화로 복지가 자동 증가하고 세금은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30년이 되면 국가 채무 1,800조 원, GDP 대비 64.3%로 폭증합니다. 이자만 연간 90조 원이에요. 복지 예산의 26%가 그냥 이자로 날아가는 겁니다. 빚이 빚을 낳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시나리오 B는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입니다. 5가지 핵심 개혁을 실행합니다. 첫째, 복지 선별화. 기초연금을 상위 70%에서 50%로 축소하면 연간 8조 원 절감됩니다. 둘째, 공무원 신규 채용 5년 동결. 115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줄이면 인건비 5조 원이 줄어듭니다. 셋째,
공공기관 구조조정, LH와 한전 같은 적자 기관을 정리하면 연간 10조 원 절약됩니다. 넷째, 민간 경제 활성화.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늘리면 세수가 연간 15조 원 증가합니다. 다섯째, 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3조 원 절감합니다. 5년간 총 205조 원의 효과가 나옵니다. 2030년 국가 채무가 1,550조 원으로 억제되고 이자는 62조 원 수준으로 통제됩니다.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2030년 기준 연간 28조 원 차이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216만 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시나리오 A는 시간 갈수록 악화되어 결국 그리스처럼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B는 5년 허리띠 조이면 재정 여력이 생겨서 미래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A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을 잃고 자녀에게 빚을 물리는 겁니다. B는 5년 고생해서 빚을 정리하고 자녀에게 깨끗한 집을 물려주는 거예요.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의 아픔을 감수하고 구조조정을 하느냐, 당장은 편하지만 5년 뒤 파국을 맞이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정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비를 제때 주지 못하는 나라, 병원과 학교에 돈이 막히는 나라,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나라.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1990년대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세입, 세출 구조를 재설계하면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키되 비효율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서민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